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 할 말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최고라는 방송, 스포일러가 별처럼 쏟아지는 방송, 끝은 창대하지 모르겠지만 미약한 시작은 해낸 방송, 어디영 좀,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 빌리 엘리어트를 다룹니다. 자, 11월 11일 현재 구독자 18분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이 방송 왜 들으시나요? 구독까지 하시면서. 저 같으면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남자 혼자 떠드는 방송이 뭔 그렇게 재미가 있으시다고. 예? 음질도 별로고 성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품을 열심히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구독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뭐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구독을 해주셨다는 거는 그래도 싫지는 않다. 뭔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반응에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마음은 하지만 솔직히 뭐 좋아요 늘고 청취수 늘고 이런 게 좋으면서 뭔가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들으라고 만들고 올리긴 하지만 귀 기울여서 누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놓기만 열심히 틀어 놔주시고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딴짓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요. 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은 빌리 엘리어트를 골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광부 화가들을 이라는 연극을 보게 됐거든요. 이게 1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연극인데 두 번째 봐도 역시나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알게 됐는데 광부 화가들의 작가와 빌리 엘리어트의 작가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리 홀이라는 작가인데요. 광부 화가들 내용은 이래요. 광부들 조합에서 열린 이제 미술 강좌 같은 교양 강좌 같은 거죠. 여기에서 광부 화가들의 모임이 생기는데 거기 이제 미술 모임을 지도하는 라이언 선생님과 그 광부 화가들 모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부 화가들이 어떻게 예술에 눈을 뜨고 예술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연극인데요. 뭐 어느 수단이 되었던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자. 앞에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지만 표현하면서 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연극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드리고 이 빌리 엘리어트와 광부 화가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탄광촌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여러 번 볼 때마다 힘을 얻는 그런 영화, 작품 이렇습니다. 잘 만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보통 사람의 포커스를 비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사실 우리도 어쩌면 광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뭐 광부들이 열기, 뭐 탄가루, 뭐 좁은 공간에서 고생을 하듯이 뭐 사무직이라고 해도 뭐 대인관계 스트레스, 뭐 업무 성과의 압박을 받으면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직업이라는 게 당신이 무엇을 단수 반복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위로의 차원으로 봐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쇼생크 탈출에 비교할 정도로 휴먼 드라마 장르로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빌리 엘리어트를 놓고 한 3가지 주제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단단하게 출발하는 영화 초반의 미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음이라는 가치를 잘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찬가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처음으로 이 영화의 단단한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 그거예요. 소년 빌리가 할머니를 찾으러 집을 나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빌리는 할머니가 여러 번 집을 혼자 나섰다는 걸 아는 듯이 집 뒤뜰로 나아가죠. 할머니가 혼이 나간 듯한 느낌으로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언덕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빌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듯이 할머니를 찾고 집으로 데려오죠. 아마 할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배경으로 경찰들이 보여요. 여기서 영화는 출발을 하죠. 그리고 빌리를 중심으로 이 빌리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빌리의 가족은 어떤 분위기인지 이를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그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아이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어른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빌리네 집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11살? 빌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존재가 집안에 없음을 또 보여주죠. 아버지와 형은 남자라서 이렇게 무뚝뚝하게 빌리를 대하고, 할머니는 빌리를 도와줄 만한 정신적인 건강함이 없으니까요. 아버지와 형은 파업에 직면하고 있고, 파업 때문에 임금이 나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가장으로서 빌리의 아버지로서 여러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리가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이 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죠. 마이클과 빌리만 서로 둘만 친하다는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빌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보여주는데, 빌리가 사는 집은 정부에서 제공한 것 같은 규격화된 좁은 집이고, 또 그 집을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에 마을 사람들이 사는 거죠. 현재 빌리가 사는 마을에는 석탄 노동자들이 파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노동자들 사이에서 파업에 찬성하는 사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갈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살 빌리에게 벌써부터 정해진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바로 복싱 수업이죠. 복싱 수업은 남성다운 투쟁심을 학습하려는 어떤, 남자애라면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사회 관습 같은 건데, 복싱이 그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육체의 강인함, 이런 것들이 가장 필수가 되는, 광부로서의 가장 좋은 미덕이 되는 것들을 복싱 수업에서 배울 수 있고, 혹시나 복싱 수업에서 재능을 나타내면 광부가 아니라 복서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탄광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빌리는 이런 복식이 싫다. 아버지가 빌리에게 강요한 이 길이 빌리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복싱 수업을 놓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또 할머니의 대사를 통해서 빌리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좀 깔아주죠.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무용의 재능이 있었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무용수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역시 보여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배경을 깔아놓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갈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특별하게 강조하는 법 없이 그냥 빌리가 움직이는 대로 그걸 따라가면서 보여줍니다. 특별하게 강조하는 법 없이 이제 빌리의 동선에 그걸 배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빌리의 주변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관객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배경들 때문에 빌리가 발레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엄마가 부재한 빌리로서는 발레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발레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가 이제 발레의 의미를 앞에 초반에 깔려준 배경 때문에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아버지와의 빌리의 갈등이, 그러니까 남성적인 강인함을 받아들이고 그걸 무기로 내세우는 삶을 살도록 대부분의 탄광촌 아이들에게 제시가 되는데, 빌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광부의 삶을 선택한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감정이 터져나오는 장면들이 몇몇 있는데, 빌리의 아버지 제키가 빌리의 형 토니 몰래 탄광에 돈을 벌러 들어갔다가 형이 그걸 발견하고 부둥켜 오는 장면에서 나오는 슬픔이랄지, 아니면 빌리가 왕립 발레 학교에서 합격하는 장면에서 주는 감동이랄지, 아니면 빌리가 프로 무용수가 돼서 무대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의 감동도 그런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차근차근히 쌓아서 만들어낸 감동이기 때문에 감동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음향 효과를 만들거나 표정을 강조하거나 클로즈업을 쓰거나 처절한 대사로 막 만들거나 이렇게 강렬한 장치로 만들어낸 눈물씬과는 차원이 다른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울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빌리 엘리어트의 이야기의 두 번째 미덕은 어쩔 수 없음을 잘 만들어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 진짜 어쩔 도리가 없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상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 그 상황을 정말 맞이하기 싫어서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나의 노력으로는 중과부적, 결국 닥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상황이 결국엔 다가오는 그럴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던 비극적인 상황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게 되죠. 이런 말을. 어쩔 수가 없었구나. 그래,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말을 하게 된 나도 너무 슬프고, 그 나의 상황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위로를 할 때도 그래, 어쩔 수 없었구나 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친구도 씁쓸하고, 그런 그 비릿함, 그런 순간들을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그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냐,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이 참 밉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꿔볼 도리가 없는 그 상황. 그럴 때, 이런 순간을 느낄 때, 이런 순간에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참 쓰다,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나 싶은 그런 감정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쩔 수 없음이 이야기에서는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키와 토니가 탄광 입구 앞에서 부둥켜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제키는 빌리를 런던으로 보낼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배신하고 몰래 탄광으로 출근을 하고, 제키는 토니에게 미안해서 탄광으로 출근할 거라는 말을 못한 거죠. 근데 토니는 출근하는 제키를 발견하고 제키를 말리기 위해서 탄광으로 담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토니와 제키가 다투다가 결국에는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참 눈물이 펑펑 나잖아요. 네. 그 눈물이 펑펑이 나는 이유는 그 둘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 두 사람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운명의 장난처럼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를 그 앞에 영화가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제키도 어쩔 수 없었고, 빌리를 런던으로 보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토니도 아버지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던 거고, 본인도 딱히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거죠. 더 이상 그 두 사람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더 이상 발전시킬 방법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그래서 관객은 빌리, 토니, 제키의 상황을 모두 영화의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비극에 놓인 두 사람의 눈물을 보고 펑펑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게 그 관객에게 인물에 크게 공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도망가려고 해도, 바꿔보려고 해도 결국 맞이하게 되는 비극, 그런 운명의 굴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바닥을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그만큼
영화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했다는 거고, 그 인물이 남은 선택이 그거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 해서 거기서 그 극 중의 인물과 관객의 거리가 확 좁혀지고 관객이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물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잘 설명을 해야만이 관객이 이 작품에 정확하게 감정 몰입을 할 수 있고, 또 그 후반에 가서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물에게 만들고, 진짜 상황에서 저 인물이 어쩌야 할 도리가 없었구나라는 걸 관객에게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인물에 더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리 엘리어트에서는 그 어쩔 수 없음이라는 가치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 빌리 엘리어트를 한 4번째, 5번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약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대학생 때니까 도서관 DVD실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아직 꿈을 향해 뛰는 그 상태에 있음에도 그게 뭐 불안감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빌리의 공감을 많이 했고, 빌리의 꿈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참 미웠던 기억이 나요.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영화를 이제 뭐 2, 3년에 한 번 정도 다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빌리보다 빌리 주변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어리고 젊을 때는 빌리처럼 특별한 삶, 화려한 삶을 꾸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제키나 토니나 아니면 발레 선생님 윌킨슨처럼 된다는 걸 어른이라면 알죠. 그러나 빌리가 가진 재능이 빌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또 제키, 토니, 윌킨슨 선생이 재능을 못 가진 것도 그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죠. 네. 그런데 이 빌리처럼 재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빌리는 꿈을 위해서 도전하지 못했을 거고, 평범한 탄광 아이가 됐을 거고, 광부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탄광촌 사람들은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배움의 기회가 아무래도 시골 외져 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적고, 또 노동 수익 자체가 절대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탄광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또 직업을 탐색하고, 또 뭐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비용도 없죠. 정말 특별하지 않고서는 그냥 탄광 노동자의 삶을 대대로 이어받는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제키와 토니를 통해서 보여주죠. 빌리의 아버지 제키가 빌리와 함께 런던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런 얘기 하죠. 빌리가 제키에게 물어봐요. 런던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키가 대답을 조금 꺼려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 사실 런던 처음 가봐. 더럼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럼이라는 탄광 도시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더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제키가 그런 삶을 살았듯이 토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키 삶을. 기회가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어쩌면 운 때문에, 재능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키와 토니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앞에 놓여져 있는 광부라는 직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키와 토니가 빌리가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너가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우리처럼 그냥 광부로 살아라라고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빌리를 그냥 뜯어 말리고 런던으로 보내지 않으면 빌리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서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탄광에 들어가게 되겠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본인이 선택한 길 말고는 사실 잘 모르고, 특히나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힘든 환경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을 아이에게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뭐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길을 대부분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밟았던 길이 뭐 크게 나쁘지 않다면 그런 길을 밟도록 하죠. 그러나 제키와 토니는 자신의 삶이 파업 때문에 또 불안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견디면서 빌리에게 기회를 준 도박을 해낸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빌리의 재능이 결국에는 맞았고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말로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런 도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아이가 뭐 좋아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길들, 골프나 뭐 다른 뭐 운동이나 음악, 미술 같은 거를 시켰지만 아이가 처음에 시작할 것만큼 했을 때만큼의 재능이 없어서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미 많은 돈을 썼고 그렇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뭐 특별한 어떤 길을, 독특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탄탄한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불안함을 이겨내고 제키와 토니는 자기의 직업이 또 불안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도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도박을 겁니다. 그리고 윌킨슨 선생의 도움도 있죠. 빌리가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아챘지만 사실 그냥 뭐 본격적으로 발레를 하는 애도 아니었고 그냥 취미반인데 그냥 그 빌리의 재능을 눈 감고 그냥 냅두면 사실 윌킨슨 선생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냥 빌리 권투하게 냅둬도 됐었고요. 빌리에게 따로 불러서 수업을 해줄 이유도 없었고 또 뭐 뉴캐슬에서 오디션 열리는 걸 알아볼 필요도 없고 국립발레학교에 원서를 넣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없죠. 추천서를 써줄 이유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빌리의 아버지 제키를 찾아가서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의로 본인의 생계에는 불필요한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빌리가 발레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윌킨슨 선생이 아니었으면 빌리는 또 역시 탄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위 3명의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리는 꿈을 위해서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버지와 형은 다시 탄광으로 돌아가고 또 발레 선생님은 발레 교습을 하러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지루하고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는 일이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죠. 자, 이 3명의 평범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낮춰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3명의 희생으로 발레 무용수 빌리가 탄생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이 영화에 이 3명의 어른들 같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윌킨슨 선생의 표정을 보면 좀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리와 작별하는 그 순간에 약간의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정을 떼는 듯한 그런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이제 빌리와 인사를 하고 돌아설 때 그 윌킨슨 선생의 씁쓸한 표정에서 많은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작별의 아쉬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나도 빌리처럼 재능이 있었다면 나도 빌리처럼 왕립학교에서 발레를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내 인생에선 이제 그런 기회가 없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니까 체념하자 이런 감정이 좀 녹아있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빌리처럼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재능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거를 사실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삶을 살기를 선택한 이 3명의 어른들을 패배자라고 욕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용기를 낸 거죠. 이 3명의 어른들에 대한 묘사가 저는 평범한 삶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찬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빌리 엘리어트가 어떻게 좋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사실 이거 2번째 녹음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그런지 설명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정말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거를 잘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도 되게 복잡하고 말이 좀 꼬이고 그래서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뭐 좋은 영화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영화를 부모님이랑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으세요. 네, 거의 잘 안 보시는데, 그래서 이 영화라면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뭐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로 나는 너가 참 부럽다 이런 얘기 좀 하셨었거든요. 엄마 아버지 모두 그냥 평범한 농촌에서 태어나셨고, 특별한 선택의 기로가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시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신데, 그것에 비해서 저는 뭐 선택의 길을 맞았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경제적인 안정도 있었고, 공부를 또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죠. 철이 없어서. 그냥 제 주변의 친구들과 스스로를 막 비교하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고 본인도 본인 인생을 특별하게 꾸며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 접고 저에게 이제 집중을 해주셨다라는 거를 이제 막 너무 늦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 마음을 이제 나는 그만큼 부모님의 삶이 저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고마웠다라는 걸 이제는 안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같이 보면서 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잘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부모님의 삶이 좀 위로받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또 제키의, 그러니까 빌리 아버지 나이대가 저희 아버지랑 또 비슷할 것 같아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좀 더 많으실려나? 제키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